1990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연말까지 32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정년이 한 3년 남았는데 좀 앞당겨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한 일이 방금 보신 그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시던 김장하 선생님을 취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김장하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91년 김장하 선생님이 그 명신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한 7년 운영을 하다가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학교의 재산 가치가 한 110억 정도 됐는데 그런 재산을 국가에 헌납을 하니까 이게 그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김장하 선생님을 취재하려고 인터뷰 요청을 했거든요. 저도 중간에 그 김장하 선생님을 잘 알만한 분을 통해서 인터뷰를 추진을 했는데 그분이 이분은 인터뷰가 안 되는 분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분은 그 학교 헌납 외에도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수많은 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남몰래 장학금을 지급해 오기도 했고, 또 학생뿐 아니라 주변에 불우한 어려운 그 이웃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남모르게 도와주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게 한 번도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거나 그런 적이 없다. 이분이 워낙 그런 게 알려지는 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이어서 그 인터뷰는 절대 안 되는 분이다.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또 듣게 된 게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인데도 이분이 자가용 승용차가 없다는 거예요. 늘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고 또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학교 헌납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자동차, 승용차가 없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월급쟁이들도 할부로 다 그 자가용을 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부자가 승용차가 없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92년도에 마산에 있는 한 일간 신문에 이직을 했는데 그 신문사에 들어가 보니까 신문사 기자 선배들이 너도 나도 다 그 자가용을 다 몰고 다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92년 이 당시에는 그 현대 스텔라라는 차가 유행을 했는데 선배들이 다 그런 차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기자 월급이 한 50몇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계산을 따져보니까 그 월급으로 차를 사가지고 몰고 다니는 게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월급에 선배들은 다 차를 몰고 다닐까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하고 6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거쳐서 마산 중부경찰서에 출입처를 받아가지고 출입을 시작한 지 딱 한 달 만에 추석 명절이 왔어요. 근데 명절이 되니까 기자실 간사라는 분이 여기저기서 들어온 무슨 돈을 기자 수대로 나눠가지고 봉투에 저도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 봉투에 열어가지고 세보니까 돈이 150만 원이 넘게 들어있어요. 이게 제 월급의 한 3배 정도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추석에 그 정도는 뭐 그렇게 들어오는 거다. 그리고 경찰서라서 그거밖에 안 들어온 거지. 뭐 시청이나 도청이나 뭐 법원 검찰 이런 데 출입하는 기자들은 훨씬 더 많은 존재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맹결이 없는 그 평소에도 한 달에 한 뭐 몇십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존재가 들어온다. 이게 월급만큼 존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래서 선배들이 그 월급에 다들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잠시 그러면 나도 그럼 그 차를 사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살까 고민을 잠시 했는데 고민 중에 김장하 선생님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성형표도 없이 검소하게 사시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데 적어도 나는 그 사회 정의를 위해서 기자가 되었다는 그 사람이 이런 부정한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기자가 되었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결심을 했죠. 나도 차를 사지 않겠다. 아울러서 그 촌지를 효과적으로 안 받는 방법,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또 편하게 돌려주는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그 무렵에 제가 지금 그분은 이제 뭐 인터뷰 이런 걸 읽지 않으시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이분의 삶을 취재해서 기록으로 한번 남기고 싶다 그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쭉 기자 생활을 하다가 2015년도에 제가 이런 책을 썼거든요. 풍운하체 행국이라는.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이 된 그 최형국이라는 분도 상당히 좀 특이한 분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그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단광을 운영했던 분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흥국단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흥국단광. 그 흥국단광이 강원도 정선 도계에 있는 단광이었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다 그 뭐 전기나 도시가스를 연료로 쓰잖아요. 근데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다 연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단광을 갖고 있으면 부자였어요. 실제로 이분도 흥국단광을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24개 기업을 운영했던, 지금으로 치면 삼성이나 LG 같은 재벌이었죠. 생태계 조선소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1972년도에 자기가 운영하던 24개 기업을 모두 해체해서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기업을 다 해체해버린 이유가 7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를 했거든요. 유신헌법을 선포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딱 그 판단을 한 거예요. 유신체제에서는 박정희 정권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기업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 기업을 매각하고 나온 돈을 자기가 갖지 않고 그 기업체에서 일하던 종업원들한테 다 나눠줘 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경남 양산에 있는 그 학교법인 효암학원, 그 학원 산하에 개운중학교하고 효암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2개만 운영하는 학교 이사장으로서 일하다가 2021년 5월, 그러니까 저작년 5월이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삶을 이제 제가 취재해가지고 이런 책을 썼고, 이 책이 그 당시 좀 상당히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켜갖고 책이 많이 팔리기도 했고,
또 이분을 전국 곳곳에서 막 초청해가지고 강연회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한 이런 좀 좋은 어른을 찾아서 소개하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좀 체감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그 포털 다음이라고 있죠. 다음에 제가 그 풍문화 최형국과 시대의 어른들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선생을 포함한 좀 제가 담고 싶은 어른들을 취재해서 연재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편, 제 7화에 김장하 선생님을 소개하는 글을 썼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직접 제가 만나서 취재를 한 분들이지만 저때까지만 해도 김장하 선생님은 일체 인터뷰를 다 거절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는커녕 뭐 선생님 이런 글을 쓰겠다라고 미리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쓴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글이 상당히 반향이 커가지고 그 당시 포털다음 뉴스 펀딩에서 그 글을 읽은 독자들이 이 글이 좋다 이러면은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918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올 정도로 독자들이 반응이 좋았고요. 김장하 선생님 이야기에 공감, 그러니까 좋아요가 6,200, 그리고 공유가 2,000명이 넘을 정도로 좀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나오고 나서 나도 김장하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보가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 내용을 묶어가지고 별난 사람 별난 인생이라는 책을 또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연재가 이제 마무리 끝날 무렵에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김장하 선생님한테 아무런 허락도 얻지 않고 이런 글을 써가지고 전국적으로 뭐 화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막 화를 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진주에 찾아가서 김장하 선생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세 분을 만났어요. 그 세 분이 이제 박노정 시인이라는 분하고 여태훈 진주문고 사장, 그리고 홍창신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사장,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김장하 선생님 허락도 없이 이런 글을 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세 분이 모두 지금이라도 가서 선생님을 직접 뵙고 양해를 구해라. 선생님도 그 글을 이미 읽었다 하더라. 그리고 오후 4시쯤 찾아가면 한약방에 손님이 제일 뜸하니까 그 시간에 찾아가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대로 딱 3월 31일 오후 4시에 남성당 한약방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딱 서서 제가 선생님 허락도 없이 선생님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니까 김장하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막 휘갈려 놨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한참 침묵을 지키시다가 뭐 이왕 써버린 걸 어떻게 뭐 차라도 한잔 할까요? 이래요. 그래서 옆방에 옮겨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녹차를 타 주시더라고요. 차를 마시면서 한 20분간 이야기를 나눈 게 취재의 시작이었죠. 근데 그날 이후에 진주 지역에서 김장하 선생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선생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김주환 기자가 김장하 선생님의 삶을 취재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분들 사이에서
제가 지지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김장한 선생님은 그런 걸 거부하시지만 우리라도 옆에서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를 김장한 선생님이 참석하는 어떤 모임이나 식사하는 자리에 끼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 무슨 식사 그 약속이 잡히면 저한테도 연락을 해갖고 김 기자 며칠 날 선생님하고 저녁 먹기로 했는데 올 수 있겠나? 그럼 저도 가가지고 선생님 옆에 앉아가지고 그동안 바깥에서 지지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 그때 뭐 이런 일이 있었다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슬쩍 묻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지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딱 7년이 됐는데요. 2023년 올해 1월 1일에 줬으면 그만이지 이 책이 나오고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됐죠. 다큐멘터리는 2021년 제가 이제 연말에 그 회사를 퇴직할 무렵에 MBC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도 김장한 선생님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은데 자기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김주환 기자가 이미 김장한 선생님을 그동안 쭉 취재를 해오고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동으로 좀 작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와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다큐와 책이 동시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거든요. 김장한 선생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1944년생입니다. 양력으로는 44년 1월 16일생이고 음력으로는 이제 43년생이죠. 근데 이분이 집안이 그 가난해가지고 이게 어머니가 김장한 선생님이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김장한 선생님 큰행이 있었는데 큰행이 나이가 한 1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 큰행이 1950년 전쟁이 났을 때 북한 인민군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2년 뒤에 1952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졸지에 장남을 잃고 2년 뒤에 이제 그 부인까지 아내까지 그 죽고 나니까 시리에 빠져갖고 아버지가 집안은 돌보지 않고 그냥 매일 술만 마시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세가 급속히 기울어져 가지고 김장한 선생님이 중학교도 겨우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는 못 가고 집에서 아버지 농사일을 거들고 있는데 농사일에 영 그 소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경남 삼천포에 있는 남각당 한약방이라는 그 한약방에 점원으로 이렇게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한약방에 점원들이 종업원이 한 5명 이미 있었는데 완전 막내 종업원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 있던 점원들은 다 나이가 20살 넘고 그랬는데 김장한 선생님은 중학교 갓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나이 한 16, 17 이런 나이에 막내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허드렛 일, 뭐 심부름 이런 걸 했죠. 근데 이 김장하가 다른 정원들하고 종업원들하고 좀 남달랐던 게 그냥 시키는 일만 한 게 아니라 그 이왕 내가 한약방에 왔으니까 한의학에 대한 공부를 좀 하자 이래가지고 어깨너머로 그 한약사가 그 환자를 맞이하고 약을 처방하고 조제하고 이런 과정을 어깨너머로 막 배운 거예요.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 방약 합편, 동의보감 이런 한의학 서적을 구해가지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1962년도에 경남도청에서 한약업사 자격 시험 공고가 났고 시험을 쳐가지고 젊은 나이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한 거죠. 근데 그 합격한 나이가 18살 때였거든요. 이게 막상 이제 합격증을 발급하려고 보니까 미성년자인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합격은 취소를 시키지는 않고 이제 불러가지고 너는 아직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네 생일날 합격증을 줄게.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시험 합격 연월일이 62년이거든요. 그런데 요 한약읍사 허가증은 63년 1월 16일 김장하 선생님 생일날 발급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남 사천에 있는 용앤면 습거리라는 데서 한약방을 처음에는 초가집 같은 데서 한약방을 개원을 했어요. 근데 한 1년 넘어까지는 손님이 거의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젊은 사람이 한약방을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약방이라 하면은 적어도 나이 지긋한 분이 한약사를 해야 뭔가 신뢰가 있고 그랬는데 새파란 젊은이가 한약방을 하니까 신뢰가 안 갔던 거죠. 그랬는데 개업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딱 지나니까 갑자기 손님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으로 그 당시는 이제 인터넷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인데 말 그대로 그냥 입소문으로 점점 여기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경남 사천에 가면은 아주 젊은 한약사가 한 명 있는데 거기서 약을 지어먹으면 중풍도 고친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본 게 실제로 거기서 약을 먹고 중풍을 고친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 한약방이 약값이 굉장히 쌌어요. 다른 한약방에 비해서 약값이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이게 작년 2022년 5월 31일에 문을 닫았는데 그때 문 닫는 그때까지 여기 한약방의 보약이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한 2달 전에 제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에 힘도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마산의 한의원에서 보약을 지어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 35만 원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10만 원 받았거든요. 이게 약값이 워낙 싼 데다가 효과가 워낙 있다는 소문이 막 나니까 이 소문이 사천을 넘어서 진주를 넘어서 부산, 대구, 대전 막 이렇게 중부지방까지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마침 이 습거리라는 데가 지금은 이제 철도가 폐선이 됐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철도가 지나가는 길이었고 그게 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완행열차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대구, 대전 이런 데서 그 열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새벽에 첫 차가 도착을 하면 우르르 내려가지고 한약방 문을 두드릴 정도로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뤘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은행에서 발급하듯이 번호표를 만들어가지고 기다리는 손님들한테 나눠주고 이랬어요. 그래 워낙 거기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이제 1973년도에 진주로 확장 이전을 한 거죠. 근데 진주로 이전을 했을 때도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후 번호표, 오전 번호표 이걸 발급을 했는데 사람들이 번호표 들고 길에서 무조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약방 인근에 다방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귀족 다방이라는 데 한 군데하고 또 다른 다방이 있었는데 그 다방에 앉아가지고 번호표 들고 앉아갖고 커피 한 잔 시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방에 앉아 있으면 종업원이 올라와갖고 몇 번 오십시오 이러면 다방에서 사 마시던 사람이 내려가서 진맥하고 이런 식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약방 주변에 워낙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고 하니까 약방 뒤쪽으로 골목이 일어나 있는데 그 골목에 시장이 있었어요. 할매들이 막 야채, 채소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호박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그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난전을 펼칠 정도로 그만큼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님이 그때 갑자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대요.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야 고민 끝에 자기는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이 돈은 아프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돈이니까 내를 위해서 쓰면 안 되겠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때가 이미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맹진고등학교 학교를 국가에 연납할 때 이사장 퇴임식에서 본인이 직접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세상의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기에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20대 중반부터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아름아름 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숫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본인 입으로 뭐 지금까지 내가 몇 명한테 장학금을 줬다. 그렇게 장학금 준 돈이 총 액수로 얼마쯤 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장학금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취재를 하고, 이분은 장학금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 했고, 두 번째는 진주 시내에 있는 각 고등학교의 장학 담당 교사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이 있으면 나에게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갖고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맹진고등학교를 설립한 이후에 남성학숙장학회라는 걸 설립해갖고 그 장학회를 통해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남성문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제가 쭉 취재를 해서 합산을 해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000명은 넘었다.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들어간 장학금 액수는 제가 추산해 보니까 3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김장하 장학금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보통 우리가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이런 강당에 모아가지고 장학정서라는 걸 상장처럼 만들어갖고 그걸 학생한테 수여식을 하잖아요. 장학정서 전달식. 하고 그걸 또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신문사에 또는 방송사에 홍보자료를 내고 이래가지고 무슨 재단에서 뭐 장학재단에서 이번에 몇 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했다 뭐 이런 걸 널리 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장하 장학금의 특징은 단 한 번도 장학정서 전달식 이런 걸 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장학정서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님한테 장학금을 받는 그 학생들의 사진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성격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을 했고요. 특히 이제 김장하 장학금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장학생으로 선발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지원을 해요. 전액 등록금 지원을 해요. 그리고 그 학생이 그 대학을 가지 않고 학업을 그걸로 끝내면 장학금도 끝나지만 그 학생이 대학을 진학을 하면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다 지원을 해요. 근데 그 경상남도 진주, 산청, 하동 이런 시골에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집이 가난해가지고 등록금을 다 지원을 해줘도 서울 가서 공부를 하기 힘든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서울로 진학한 학생의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 하숙비 또는 그 기숙사비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공고생, 상고생, 뭐 여상 이런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런 학생들 이제 지원을 한 그 항목을 보니까 수학 여행비, 그리고 졸업 앨범비 이런 것도 있었고요. 공고생 같은 경우는 제도기 구입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서울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 중에 저는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 그 석사과정까지도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석사과정 지원받은 학생이 마지막으로 김장한 선생님한테 받은 돈의 항목이 뭐 있는가 하면은 석사 학위 논문 인쇄비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재수생한테도 재수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진주에 선명여상이라고 있었는데 선명여상 학생이 그 대학 입시에서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그 꼭 대학을 가고 싶은데 우리 그 학교는 실업계라서 3년 동안 입시 과목을 공부를 아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는데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을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선생님이 아 그래? 그럼 잘 됐다. 그렇잖아도 이번에 진주여고 학생 한 명도 떨어졌는데 마침 둘 다 여학생이니까 내가 부산에 서면에 입시학원에 보내줄게. 그러면 너 둘이서 같이 하숙을 하면서 재수를 해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 여학생들이 이제 자취하면서 재수를 하면은 공부하는 시간을 뺏길까 봐서 여학생 2명을 하숙비를 주면서 입시학원비를 떼줘가지고 그 선명여상 나온 학생은 성균관대 철학과를 갔고, 또 진주여고 나온 그 학생은 이하여대를 갔어요. 그리고 진주여고 나온 그 여학생은 지금 외무부에서 아주 그 고위 관리 그 외교관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성균관대 간 그 여학생은 지금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어요. 그리고 한 여학생은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안 보내주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단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시나가 무슨 고등학교로 가나 이래갖고 여자는 고등학교를 안 보내는 집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여학생은 중학교 때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산청의 중학교에서 3년 내내 중학교 그 1등을 했거든요. 전교 1등을 했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안 보내준다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진주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가면은 어느 고등학교 갈 때 입학할 때 1등을 하면 3년 동안 장학금을 준다더라 하는 정보를 알고 그게 시험을 쳐갖고 실제로 1등으로 입학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은 산청에서 진주까지 교통상이 좋아지고 통학도 가능한 거리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통학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그 등록금은 장학금을 다 받게 됐지만 이 진주에 가서 뭐 친척집에 얹혀 살거나 안 그러면 하다못해 자취라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것도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 학생이 1등으로 합격해도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딱한 사정을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알게 돼가지고 김장한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선생님, 우리 학교에 지금 올해 1등으로 입학한 애가 있는데 얘가 사정이 이랬습니다. 이러니까 김장한 선생님이 그러면 뭐 그냥 우리 집에서 다니면 되겠네요. 이래갖고 그 여학생을 자기 집에 들여요.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 딸처럼 그냥 집에서 키워요. 학교 보내고. 그런데 그 여학생이 또 자존심 상할까 봐서 니는 지금부터 우리 집에 입주 가정교사다 이랬어요. 김장한 선생님도 이제 1남 3녀 그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애들이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애를 3년 동안 집에서 이제 다 다니게 했고요. 그리고 이런 기록 자체를 남기지도 않고
또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요. 이번에 이제 작년에 취재 과정에서 장학생들이 김장하 선생님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지금 서울대 자연과학 대학장을 하고 있는 이준호 교수, 그리고 일본 사이타마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우종은 교수, 그리고 충남대 의대 교수를 하고 있는 근재일 교수, 이 세 분이 김장하 선생님을 찾아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선생님 지금까지 장학생 명단을 한 번도 선생님은 공개한 적이 없는데 우리 장학생들끼리만이라도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도록 그 명단을 저희들한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님이 탁 또 허공을 쳐다보면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래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자네들처럼 장학생들 중에서 잘된 사람도 있지만 잘 못된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또 무슨 그런 모임을 만들고 그러면 그런데 나오기도 힘들고 또 괜히 위화감도 느끼지고 하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장하 장학생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선생님한테 장학금을 받으면서 단 한 명도 너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또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말을 들은 장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김장하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그 학생한테 절대로 무슨 주문을 하거나 또는 무슨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라는 게 선생님의 뜻이었고 장학생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늘 뭐 필요한 건 없나 요즘 뭐 학교 생활은 어떻노 뭐 이런 걸 묻기만 했지 니 이래야 돼 뭐 니 뭐 공부 안 하고 데모하고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김장하 선생님 장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대학에 가고 학생 운동부에 돼 갖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몇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선생님 장학금을 받고 공부는 안 하고 데모하러 다니다가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네처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람도 어찌 보면 더 훌륭한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대요. 이번에 이제 2022년 5월 말에 남성당 한약방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서울의 그 여의도의 미래에셋 정권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장학생 한 명이 휴가를 내고 급히 차를 몰고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한약방 문을 닫아버리면 선생님이 어디에 사시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급히 와갖고 이제 찾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선생님 제가 선생님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야.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선생님이 그 영상에서도 보시면 항상 좀 표정이 좀 무표정 하시거든요. 질문을 해도 그냥 단답형으로 이야기하시고 말도 잘 평소에 없으세요. 누가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할 정도고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선생님을 보면 딱딱하고 무섭게 보이거든요. 근데 좀 여러 번 만나다 보면 굉장히 유머도 있고 또 가끔씩은 유머를 하나씩 준비해 오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빌 게이츠라고 아시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김장하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야, 빌 게이츠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이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부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나서 김장한 선생님을 찾아뵙고 저녁을 먹었는데, 선생님이 김현지 PD한테,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아?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은 어디부터 감으세요? 네, 김장한 선생님이 눈부터 감아야지 이러더라고. 그리고 김현지 PD가 선생님 요즘 뉴스 보기가 겁이 나요. 뉴스를 보면은 온통 뭐 묻지마 살인, 뭐 폭행, 뭐 이런 것만 나오고 그래서 온통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장한 선생님이 갑자기 그 사돈 간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원래 이제 양쪽 사돈이 상당히 좀 어려운 관계잖아요. 근데 한쪽 사돈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초대를 받아간 쪽 사돈, 바깥 사돈이 밥을 먹다가 돌을 우두둑 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접을 하는 쪽 그 안사돈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사돈 그 돌이 많죠? 이러니까 돌을 씹은 사돈이 아닙니다. 쌀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가 뉴스만 보면 이 세상에 온통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거고 이 사회가 그만큼 지탱되고 있는 거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한 선생님 장학생 중에서 그 문형배라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판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김장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한테 주었을 뿐이니 갚으려고 한다면 내한테 갚지 말고 이 사회에 갚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또 내가 만난 한 시민운동가도 진주에서 시민운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가난하잖아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공부는 잘해가지고 이 아들이 카이스트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등록금하고 입학금이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등록금을 구하려고 이제 아버지가 막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했는데 도저히 그 등록 마감일까지 돈을 못 구해가지고 할 수 없이 염치불구하고 김장한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한 선생님이 얼마냐고 이제 물어보고 바로 돈을 입금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등록을 마치고 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아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등록 잘 마쳤고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때도 김장한 선생님이 너는 내한테 갚지 말고 당신처럼 나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또 진주에 유명한 진주의 자랑인 두 개 문화단체가 있어요. 큰들이라는 예술공동체 큰들이라는 단체가 있고 또 극단 현장이라는 그 극단이 있는데 그 두 개 그 예술단체도 김장한 선생님한테 1990년대에 각각 3천만 원씩 그 공연장 그 전세금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선생님이 전세금을 그렇게 다 빌려줬는데 나중에 갚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거 받으려고 준 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것도 갚지를 못했고요. 그 제가 책에는 담지 못했는데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저한테 막 여기저기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도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진주에 대표적인 야학이 이게 행편이 어려워서 학교 못 간 사람들이 이제 검정고시 준비하기 위해서 야학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게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야학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한뜻 야학교고 또 하나는 푸른설 고등학교라는 데인데 그 두 군데다가 김장한 선생님한테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1,500만 원, 2천만 원씩 이 전세금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동 군수를 하고 있는 하승철 군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진주 시내 그 동장을 할 때, 자기 사무관으로 동장을 할 때 그 관내에 범죄 피해를 입어갖고 부모가 죽었는지 무슨 다쳤는지 하여튼 범죄 피해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집에 아이들이 당장 생활할 집이 없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지금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갖고 행정에서 이런 딱한 처지를 보고도 도와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동장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혹시 남성당 한약방에 한번 찾아가 보면 뭐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장이 김장하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선뜻 그 범죄 피해를 당한 그 집안의 아이들이 지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세방을 하나 구해주더래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제가 이미 책이 나왔는데 책을 새로 써야 되나, 그럼 무슨 정보판을 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신고등학교를 운영할 때 김장하 선생님이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친인척이나 지인은 쓰지 않겠다. 그리고 돈을 받고 채용하지 않겠다. 권력이 굽히지 않겠다. 이 세 가지였는데 보통 그 사립학교 운영을 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런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100%가 모든 사립학교는 교직원을 채용할 때 다 돈을 받고 채용을 했거든요. 근데 명신고등학교는 일체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진짜 우수한 교원들을 찾아가서 모셔오다시피 그렇게 다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설립해 보니까 여기저기서 교사 채용 청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더래요. 국회의원 청탁도 들어오고 또 심지어 교육청에서 도교육청 교육국장의 청탁이 제일 많더래요.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뭐 직접 사립학교를 그 관리 감독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세무서장 청탁도 들어오고 그래갖고 세무서장 청탁을 거절을 했더니 학교가 아닌 남성당 한약방으로 세무조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청탁을 거절했더니 경남도교육청도 아니고 서울의 교육부에서 바로 감사가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교실 한 칸을 비워가지고 그 감사실을 차려가지고 학교를 이자듯이 잡았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잡아도 그리고 선생님들을 한 명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당신 이 학교에 돈 얼마 주고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고 해도 한 점도 비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 감사반장이 서무과장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내려와갖고 뒤졌는데 아무것도 못 찾아가면 우리가 도저히 체면이 안 된다. 뭐라도 한 개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서무과장이 원래 서무실에 그 TO가 7명인데 지금 우리는 5명밖에 없다. 그래서 2명의 TO가 모자란다. 이러니까 아 그거 잘 됐네. 이래갖고 그걸 이제 주의 조치, 경고 조치하는 걸로 그리 끝났대요. 그 외에도 뭐 비리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는 엄청나게 많이 터졌는데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 학교의 비리 중에 제일 큰 비리가 뭔지 아세요? 학교 비품을 구입하는 비리거든요.
학교의 책걸상, 뭐 교당, 교탁, 칠판, 캐비넷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비품을 구입할 때 교구 납품업체에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공급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책걸상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에 계약을 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학교에서 그 업체에 지불하죠. 그러면은 1,000만 원을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을 찾아가지고 도로 그 학교에 가서 서무과장이나 교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는 커미션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리가 그냥 완전 그 당시에는 관례였어요, 관례. 뭐 비리라고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그게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이라서 비리라고 인식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비리를 제가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93년도에 제가 한 젊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친구가 그런 교구 납품 업체 총무과 직원이었어요. 이 친구가 하루는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 회사에 어제 도교육감 비서실장이 와서 돈을 600만 원 받아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돈을 받아갔는데 이러니까 그냥 잘 봐달라고 우리가 준 거지. 그 증거가 있냐 이러니까 내가 우리 사장 지시로 은행에 가서 600만 원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들고 온 가방 안에 그 현금을 넣어줬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고는 물증이 안 된다. 진짜 뭐 증거가 될 만한 거 있냐 이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준 내역을 따로 적어 놓은 장부가 있대요. 그걸 이제 비밀장부, 그 이중장부를 하는데 그걸 빗장이라 하더라고요. 그 빗장에 그걸 다 적어 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도 기자였기 때문에 욕심이 팍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보도하면 특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거 혹시 복사 좀 해올 수 있나 하니까 그 복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장부 전체를 복사해온 게 아니라 그 교육감 비서실장이 돈 받아간 그 아래울로 그 페이지만 복사를 해왔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그 아래 위로 제가 알만한 중고등학교 뭐 서무과장 그리고 국립대학교인 경상대, 창원대, 격리과장 이 사람들한테 뭐 1,몇백만 원이 가기도 했고 막 이런 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물었죠. 이걸 내가 기사를 쓰면 너가 회사는 망할 수도 있고 너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내가 기사를 써도 되겠냐 이러니까 쓰래요. 그래가 진짜 써버렸죠 제가. 그래갖고 저기 이런 기사가 나갔고요. 실제로 그래갖고 한 뭐 10명 정도 구속이 되고 워낙 돈 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수십 명이 불구속 입건이 되고 그 나머지 500만 원 이하 받은 사람들은 그 행사 입건도 안 되고 도교육청에 징계 통보만 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그 당시 제일 큰 학교 비리가 터진 거였거든요. 근데 명칭고등학교만 여기서 딱 빠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명칭고등학교 에서는 업체에서 미리 계약을 할 때 아예 1,000만 원 주시면 저희들이 150만 원을 나중에 돌려드립니다. 이러니까 그 서무과장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15% 할인된 가격에 계약해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정상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해가지고 납품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그 일로 지금도 그 여자친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실에서 찍은 유일한 사진인데요. 선생님이 그 학교를 설립하고 처음으로 학교에 가보니까 교실 한 칸 크기 이사장실이 이렇게 번듯하게 만들어져 있더래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이사장님 여기 앉아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래갖고 응급실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사장이 며칠 뒤에 교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사장실을 빼고 여기를 양호실로 쓰세요. 이렇게 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보니까 이사장실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도 모자라는데 이사장실을 굳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갖고 거기를 양호실로 바꿨고요. 1991년 그 학교를 헌납할 때까지 이 학교는 이사장실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사회 회의는 교장실에서 하고 결제는 이사장이 직접 사무실에 가서 했대요. 근데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마치 장학생들한테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듯이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한테 이런 교사가 돼야 됩니다. 또는 이런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교육은 교육 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학교의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돈 받고 채용한 게 아니고 선생님들을 모셔오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셔오다시피 한 선생님들을 자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1989년 정교조 사태 때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해직 교사들이 나왔지만 이 학교는 해직 교사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91년도에 이 학교를 왜 헌납을 했을까? 그러니까 진주에서 전통적으로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면은 진주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주고등학교보다 저때 학교 설립한 지 7년 만에 진주고등학교보다 서울대 입학생이 더 많이 나올 정도로 명문이 팍 돼버렸어요. 근데 학교가 그렇게 갑자기 굉장히 잘 나갈 때 헌납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분이 더 학교를 갖고 있으면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국가에 헌납을 해갖고 공립으로 만들어버리냐.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사장 퇴임식을 할 때 헌납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죠. 본교 설립의 재원이 세상의 아픈 이들에게서 나온 이상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공공의 것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공립하여 그것이 국가 헌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상주중학교 교장을 했던 여태전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한참 몇 년이 지난 후에 김장하 선생님을 찾아가고 선생님 진짜로 그때 왜 굳이 학교를 헌납하셨습니까? 선생님이 더 좋은 교육 철학이나 이념을 가지고 이 학교를 훨씬 더 훌륭하게 운영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내가 그때만 해도 한약방으로 돈도 많이 벌어서 학교에 큰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 나이 들어 그럴 형편이 못 되면 괜히 사사로운 욕심이 생길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못난 사업 이사장이 되어 선생님들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처음 내가 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첫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교육이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말이 좀 진심인 것 같아요. 예, 그 시간이 없으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선생님 지금도 차갑고요. 그 남성당 한약방 건물인데요. 이 1층이 한약방이고 2층이 약효창고고 3층 여기에 사셨어요. 근데 여기 건물 구조를 보듯이 양립백 다른 건물이 딱 붙어 있잖아요. 이 뒤편에도 건물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3층 집에 가면요. 이 도로에 접해 있는 이쪽 보이는 이 창문 말고는 안쪽으로는 디귿자로는 창문이 아예 없는 집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댁에 그 화장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 일남삼녀고요. 작년에 한약방을 폐업하면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살던 집 중에서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진주 시내에 있는 30평 아파트예요. 선생님 댁이 15층인데 다행히 거기는 거실에서 보면 좀 전망이 탁 트여서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처음으로 이렇게 탁 트인 집에 와서 사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괜찮은데 그동안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좀 좋은 집에서 화롭게 살 수 있게 하려고 이 집을 마련했지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호화로운 집도 아니고요. 뭐 특별히 좋은 집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집은 이 유명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LG 자이, 뭐 삼성 레미안 이런 그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건설업체가 지은 1동 아파트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마산에 그 바다 전망이 보이는 마산만 아이파크 아파트 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조금 마무리를 조금 하자면요. 선생님 뭐 이 남명학관이라는 이런 건물도 지어갖고 경상도에 기탁을 했고 행평운동, 차별철폐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셨고 또 여성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주셨어요. 호주제 폐지에도 선생님이 힘을 실어 주셨고요. 이게 이제 호주제 폐지 서명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다 여성들만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남자 혼자서 이렇게 하셨고요. 그 진주에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 시설이 있는데 그 보호 시설을 짓는데도 선생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저런 행사 자리에 인데 가면은 절대로 가운데 좋은 자리에 안 앉으세요. 항상 이 끄트머리 여기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제공해 주신 분한테 물었어요. 선생님은 왜 사진마다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이래요. 선생님한테 가운데 좋은 자리 마련해 놓고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해도 선생님 스스로가 아니 나 그거 안 간다 이러면서 스스로 항상 끄트머리 가서 앉으신대요. 그만큼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거였죠. 뭐 요즘도 우리 지역에서 뭐 행사장에 가면은 좋은 시의원, 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어전 싸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선생님이 그 제 책 제목이 이제 졌으면 그만이지라는 제목인데요. 선생님이 평소에도 졌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이 한약방 이제 폐업하고 남성문화재단을 해산하면서 남은 자녀 재산이 34억 5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모두 경상대에 그냥 다 기탁을 했거든요. 근데 경상대에서 이제 이미 돈을 다 받았는데 경상대에서 굳이 행사를 열겠다는 거예요. 수정정서 전달지라고 말도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그런 이제 행사를 여니까 김장하 선생님이 막 안 가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부르니까 이제 가면서 이렇게 저한테 혼자 발전 이야기 하더라고요. 졌으면 그만이지. 뭐 감사패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경상도에서 감사패를 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 졌으면 그만이지 그 말이 어디서 났는지를 이제 알아봤더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행평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이사회 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김장하 선생님이 나눔과 보시라는 주제로 1시간 구두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그 당시 간사가 녹음을 해 있다가 제가 이번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이제 제공을 해준 건데 김장하 선생님이 그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그 추운 겨울날 스님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한 거지가 곧 얼어 죽을 듯한 그 헐벗은 모습으로 있더래요. 그래서 이 스님도 자기 외투를 벗어주면 자기도 추울 거지만 저대로 두면 저 사람이 얼어 죽겠다 싶어 할 수 없이 외투를 벗어서 딱 주니까 그 거지가 외투를 받아서 탁 입더니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 탁 가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거지를 딱 불러 세워가지고 여보시오 그 고맙다는 이야기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요. 이러니까 거지가 딱 돌아보면서 졌으면 그만이지 무슨 인사를 칭찬을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스님이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래, 내가 아직 공부가 모자라는구나. 그러면 저 선생 그만인데 무슨 인사를 받으려 했는가. 오히려 내가 공덕을 쌓을 기회를 저 사람이 준 것이니 내가 저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이렇게 단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김장하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 말씀도 그때 하셨어요. 돈이 꼭 많아야 나눔과 보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무재 칠시라고 재산이 없이도 돈이 없이도 보시를 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 처음이 하안시. 얼굴빛을 환하게 해서 상대를 대하는 것도 큰 봉사고, 자한시 눈빛을 편하게 하는 것, 은사시 말씨를 부드럽게 하는 것, 심려시 서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사신시 뭐 남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 상자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나눔이고 보시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김장하 선생님은 그야말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대가 없는 나눔, 간섭 없는 지원,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보시, 이런 걸 실천해 온 사람이 김장하 선생님이었고요.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 뭐 매일 행복하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우리나라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그 책이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사상을 설명한 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를 하면은 흔히 이제 그 뭐죠, 칼융, 그리고 뭐 그 누굽니까, 프라이든가, 예? 예, 하여튼 그런데 아들러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이 가장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높은 단계는 공헌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가질 때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인정 욕구를 버려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 가제와 나의 가제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될 때 한쪽 상대방을 내한테 맞추게 하려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예. 그리고 지원을 하더라도 간섭 없는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이 책에서 아주 강조하는 게,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지만 실제로 책 내용 중에 많이 나오는 게 평범해질 용기예요. 김장하 선생님도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야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제가 앞에 그 썼던 책 풍운하 제행국에서 그 제행국어로는 표현은 좀 다른데 시시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특별한 인물이 되려고 하고 그 명예와 권력과 돈을 탐하게 되면은 인간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시시하게 사는 데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평범하게 사는 데서 만족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김장하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저한테 뭐 좋은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선생님이 한참 앉아서 계시다가 갑자기 한약 투약 기록전 이걸 찢더니 저걸 써주셨어요. 기소불욕 물시의인.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저 말을 딱 듣는 순간 야 저것만 제대로 지키고 살아도 살면서 우리가 싸울 일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말을 받은 이후부터 저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뭐 해달라는 요구를 절대 안 합니다. 뭐 이것 좀 해줘, 뭐 이것 좀 하지, 뭐 설거지 좀 하지, 뭐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정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네. 예, 지금까지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